그 박근혜 씨가 삼성동에서 청와대 들어갈 때 진돗개를 선물 받습니다. 삼성동 주민한테. 근데 그게 알고 봤더니 인수위원회 작품이었다. 이 배신감. 근데 문제는 진돗개가 영호남 화합의 상징 같은 그런 의미로 기획된 거래요. 이번에 박근혜 씨가 청와대를 나올 때 진돗개 이제 번식까지 해가지고 9마리, 그 9마리가 전부 사실상 버려진. 삼성동에서 한두 마리는 키울 수 있었을 법도 한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개를 좀 키워보셨어요? 지금도 키우고 있죠. 혹시 단장님은 뭐 개 키워보신 적 있어요? 저는 저희 집에서 어릴 때부터 개를 키웠죠. 아주 어릴 때부터 개를 계속 키웠는데 고등학교 때 뭐 저희 형들도 다 바쁘고 전 뭐 고등학생 때 학교 왔다 갔다 하는 거 바쁘고 그래서 그랬나? 하여간 그때는 마당에서 집에 있는 밥만 먹여서 키울 때잖아요. 하여간 근데 그때 키우던 개가 우리가 좀 잘 못 돌봐서 죽었어요. 피부병이 심해가지고. 근데 그때 이후로 미안해서 개를 못 키우고 고양이는 원래 조금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는데 요새 고양이 좋아하는 네,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애묘인이라고. 뭐 또 공원 같은데 이렇게 캣맘들도 최근 한 1, 2년 사이에 제가 고양이에 대한 생각이 좀 바뀌어서 공원을 지나다가 길고양이 보면 뭘 이렇게 먹을 걸 막 어디서 찾아서 주고 싶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조금 생각이 바뀐 거죠. 네. 고양이는 키우기는 편한데 교감이 좀 덜 되고 강아지는 교감이 좀 잘 되는 편인데 키우기는 좀 더 힘들어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예. 고양이를 키우고 개를 키우는 분들이 이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 개를 놔두고 온 것에 대해서 상상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직접 개를 키우는 사람은 개를 방치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이렇게 딱 규정이 되는 것 같아요. 이번 자그마한 일이긴 그러니까 이게 하지만. 정치적으로 뭐 이렇게 저렇게 논평을 할 수도 있지만은 제가 우리 개 키우고 고양이 키우는 얘기를 한 이유가 요새는 일단 나이가 들어서 혼자 살 경우에는 정말 이게 뭐 반려라는 의미로 함께 하는 경우도 많고 애들은 진짜 애가 혼자 있어서 마치 이렇게 가족처럼 형제처럼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반려동물 뭐 개든 고양이든 에 대한 태도, 마음 이런 것을 가져나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생명이라든가 주변 또는 어떤 함께하는 것에 대한 돌봄, 이 네. 마음을 키워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태도를 형성하는 것 같아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하는데 야 이거 쉽게 지금 우리나라가 저 마트에서 반려동물 뭐 각종 다양한 걸 팔고 사는 유일한 나라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너무 쉽게 샀다가 그냥 쉽게 유기하고 하는 이렇게 만드는 것이 애들한테 굉장히 안 좋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에 대한 생각이 근본적으로 좀 딱 정립이 돼야 되는데 최근에 보면은 옛날에 애들 안고 사진 찍는 것처럼 정치인들이 사실은 뭐 실제로 자기가 키우는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동물을 그러니까 아기를 낳는 게 동물로 바뀐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런 것을 보면 이번 것을 봐도 대통령이 얘들 나중에 보니까 이게 이름도 최순실이 지었다는 얘기가 있죠. 그렇더라고 보니까 그게 뭐 세롬이에요, 뭐예요? 이런 거 하나에서도 사실은 이렇게 뭔가 보여주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에 대한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보면 강아지를 키워본 사람들은요, 정말로 사랑하게 되면은 강아지 종을 가리지 않고요. 강아지를 멋으로 키우는 사람들은 비싸고 좋은 강아지를 키웁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에 같이 방송하셨던 김영석 님이 방송으로 비판한 적 있죠. 강아지를 등급 나누어서 비싸게 사는 것 자체 행위가 실제로 강아지를 사랑하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한 적도 있고요. 길거리 버려진 강아지들 입양에 키우는 사람도 있는데 박근혜가 탄핵 당한 이유를 극명하게 저는 보여준 굉장히 짧은 에피소드라고 생각이 듭니다.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국민과 진돗개가 등치되는 그런 느낌이라서 좀 씁쓸해요. 예전에 국무회의 땐가 그랬잖아요. 청와대 실세는 진돗개다. 그렇게 얘기를 한 바가 있는데 그 개를 버린 그만큼 거죠. 네. 그래가지고 사랑하는 아주 끈끈한 연대로 맺어진 관계처럼 표현됐었다 이거죠. 그렇죠. 심지어 뭐 이름을 퍼스트 도그라고 뭐 아니 우리나라 진돗개를 그렇게 영어식으로 이름 붙여야 그게 멋있었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자 어쨌든 간에 박근혜 씨가 보여준 마지막까지 모습 아무튼 시작부터 끝까지 뭔가 굉장한 위선과 국민들에게 거짓말, 공감 능력 없는 거 다 포함하면 정말 최악의 대통령이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네요. 삼성동 좋더라고요. 혹시 그런 집에 살아보신 적 있으세요, 두 분? 강남에 2층짜리 건물이고. 저는 정원도 강남에 있고, 연립주택에서 살았습니다. 월세로. 난 또 굉장히 부자셨는 줄 알았죠. 혹시 김 단장님은요? 저도 강남에 살아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최순실 씨 건물 미승 빌딩이었잖아요. 예. 거기에 사우나 다녔었어요. 아, 나는 강남에 지금 이쁜 척 하는 거죠, 지금. 저런 건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그 싸움을 다녔다가 뭐 아주 이쁜 척 하고 표정을. 굉장히 자랑스러워 하시네. 아, 저는
전에 미국의 변호사 시험 보러 가기 전에 딱 한 달 강남에 원룸을 한 달 있어봤어요. 근데 좋더라고. 가난한 야권 정치인들 말고 실제로는 갖고 있는 돈이 좀 꽤 되는 부자들이랑 한번 방송 한번 해보고 싶다. 고시원에 연립주택에 월세. 그러니까 이게 세력의 문제이기도 한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야당이었어도 굉장히 부자고요. 오늘 보도에 보면은 박지만 씨가 굉장히 가깝게 산다면서요. 한 1km 정도밖에 안 떨어졌다 그러는데 생활비 같은 걸 보태주고 싶지만 누나가 안 받아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박근혜 씨가 지금 생활비 보조받아야 될 입장입니까? 아니 춥대잖아요. 보일러가 잘 작동이 안 돼가지고 춥게 있어가지고 뇌물죄로 들어간 사람인데 그 돈 다 어디로 갔을까요? 불쌍한 사람. 대중 사우나는 안 가봤을 거예요, 아마. 가봤을까요? 저는 사실은 그게 제일 궁금하더라고요. 안 것 가봤을 같은데. 거예요? 네. 그러면 그분들은 목욕탕 안 이용하나요? 소개 좀 해주세요. 미승 사우나? 이제는 다른 건 몰라도 검찰 조사와 더불어 더 중요한 게 스스로 올림머리를 하게끔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거 어떡하죠, 나중에. 아직 돈이 있으니까요. 아니, 제 얘기는 네. 죄가 유중하잖아요. 13개 특검에서 13가지의 죄를 물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도 지금 안에 계시잖아요. 최순실도 안에 있지만 그분 머리도 쇼트잖아요. 커트 머리잖아요. 조윤선 전 장관은 조금 길어도 거기는 묶으면 되는데 묶으면 되겠군요. 그렇죠. 올림머리 대신에 그냥 질끈 묶으면 되죠. 그러니까 사실이 굉장히 긴 머리죠. 그 머리가. 그러니까 올림머리 할 때 시간이 걸리죠. 아니, 그건 엄마 머리랑 어머니 머리랑 같이 하는 모습이라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박근혜 씨한테 만약에 감옥에 들어가서 가꾸지 못한다고 하면 굉장히 치욕스러울 거예요. 처음에 최순실 씨가 구속되고 나서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나타날 때 그 염색하지 못해서 하얀 머리 드러날 때 굉장히 부끄러워했었거든요. 만약에 박근혜 흰머리에 어떤 시술 같은 거 받지 않아서 좀 푹 꺼진 얼굴에 화장하지 못한 얼굴이라고 하면 굉장히 본인 스스로 그 상태가 멘붕이 돼버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어쨌거나 누가 됐건 간에 그런 상황에 대해서 막 스스로가 고통스러워하면 좋은 일은 아니니까. 근데 지금 그 말씀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는데 옛날에 우리 어릴 때 그 만화 베르사유의 장미 기억나세요? 네. 거기에 나왔던가? 그 마리 앙뚜아넷 있잖아요. 프랑스 혁명 때. 마리 앙뚜아넷이 감옥에 갇혀서 딱 일주일 사이에 머리가 허해졌다 그러죠. 그러니까 스트레스로. 그 만화에서 봤나? 아니면 딴 데서 봤나? 마리 앙뚜아네트가 얼마나 대단한 호사를 누린 대단한 왕비였어요. 근데 일주일 사이에 머리가 허해졌다는 그런 역사적 기록이 있다 그래요. 공교롭게도 박근혜 씨를 비유했을 때 마리 앙뚜아네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죠. 예전에 대통령 당선되기 전부터. 일단 지지난주 했던 내기들을 한번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교안 출마한다 안 한다였는데 김현 의원님이 지금 아직 제가 봤을 때는요. 내기 여거에 좀 약해요. 그렇게 저를 구박하시더니 두 분이. 그러니까 그 내기가 어떻게 했냐면은 저는 숟가락 얹은 거고요. 재미를 위해서 김현 의원. 저도 재미 위해서 그랬어요. 그렇습니까? 저 주려고 저한테. 자, 황교안 씨는 어쨌든 간에 출마를 안 하게 됐고. 자, 그 얘기부터 잠깐만 해볼까요?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다른 패널들한테도 그 똑같은 질문 한번 했는데 시사평론의 내공을 들어보기 위해서 그 방송을 안 들으셨을 거기 때문에 황교안이 출마 안 한 이유를 일목요연하게 짧게 한번 비력해 주십시오. 저는 제가 4개를 이겼기 때문에 여유 있게 말씀도 한번 해보세요. 저는 결정적인 이유가 네. 3월 10일 날 그 삼성동 자택으로 들어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배시시 웃는 모습 보고 이제는 안 되겠다. 자유한국당하고 같이 가다가는 본인도 죽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출마를 포기한 거 아닌가. 좀 정치인답게 분석해 주실래요? 그 유머는 유머라고 쓰고 이건 유머. 아니에요, 진짜로. 진짜로요? 네. 그래서 네. 정말이요? 지지율이 떨어졌잖아요. 이틀 3일 상간에 본인이 불출마 선언하던 날이 수요일이잖아요. 수요일. 근데 월요일 날 여론조사하고 화요일 여론조사가 15% 17에서 거의 10%로 떨어져요. 무슨 말씀인지 네. 알겠네요. 박근혜가 탄핵되고 나서 어느 정도 지지율 반등이 있을 거다 했는데 네. 전혀 먹히지 않았기 네. 때문에 이건 선거는 안 되겠구나 되겠다. 이렇게 결론 네. 내렸다. 네. 최종 결론 내린 거는요. 저는 처음부터 우리 황교안 대행이 안 나올 거라고 봤잖아요. 가장 근본적으로는 평생 공무원을 했기 때문에 늘공이라 그러죠. 늘공. 네, 평생 공무원을 했기 때문에 결국 불가측성이 높은 그런 야전을 선택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제가 본 것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분의 권력 의지는 통상적인 정치인의 권력 의지가 아니라 예우 의지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어차피 안 될 출마를 하는 것보다는 딱 된 날로부터 따지면 며칠 하는 건가. 다음 대통령 선거 딱 60일 정도. 딱 60일. 그러니까
60일짜리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다 시간을 써서 남는 것을 훨씬 본인의 가문의 영예로 생각했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저는 그 생각이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것을 뒤집을 정도로 지지율이 엄청나게 뛰는 상황이 아닌 한 결국은 선택을 안 했을 것이고 그런 상황이 안 나타났고 그리고 실제 어떤 생각을 했든지 간에 탄핵이 일단 딱 8대 0으로 되고 나서는 그 상황에 거기 들어가서 내가 뭐 남는 게 없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 가지 분석들이 있는데 저는 제가 다른 방송 했던 이야기랑 다른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황교안이 박근혜를 배신했다. 그렇게도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네. 뭐 같이 있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분석은 물론 그런 분석도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뭐 증거인멸을 돕기 위한 마지막으로 이렇게 지켜주는 자리. 근데 황교안이 아니라 유일호가 그 자리를 물려받는다고 해도 그 작업은 똑같이 할 거라고 보니까 그 쓰임새보다는 황교안이 불출마한 이후에 새누리당이 멘붕에 빠져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황교안이 제가 할 길 찾아갔다 이렇게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그렇게 해서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뭔가 조금 이렇게 멋있어 보이는 이런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 이전에 비해서 하여간 조금은 더 약간 정신을 차린 것 같은 그런 행태를 보일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 사안이 등장할 기회만 있으면. 정신을 차려도 거기서 거기죠. 뭐. 대선이 끝났어요. 투표가 다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대통령이 12시부로 바뀌잖아요. 이번에는. 그러면은 황교안과 한광욱은 사퇴를 합니까? 아니면 일단 며칠간 그대로 갑니까? 나 그게 궁금해요. 총리네요. 문재인 대통령 황교안 총리, 뭐 문재인 대통령 한광욱 비서실장. 한강욱 비서실장은 불가능하고요. 12시 이후에는 그런 새로운 비서실장으로 내정 단계로 가는 거죠. 내정 단계로. 예.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 신원조회 기간이 뭐 한 가장 짧으면 하루 정도 신원조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내정 단계로 일을 하는 거고 임명은 확정이 돼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니까 하루 이틀이고 한강욱 비서실장 그만두는 거죠. 뭐 권한대행으로서가 아니라 총리로 총리 그러니까 남는 거지. 지금 얘기하는 게 한교안 예. 총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대통령이 총리를 지명해서 그 사람이 내각에 추천을 하는 그 형태가 맞잖아요. 네. 그럼 황교안과 꼭 문재인이라고 하지 않아도 안희정, 황교안, 이재명, 황교안, 문재인 이렇게 동거하는 기간이 있겠네요. 며칠이라도 정말 골 때리는 상황이 오는군요, 정말. 종래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청문회가 끝날 때까지는 바로 장관을 못하기 때문에 서로 잘 양해가 된다면 기존의 총리가 추천을 해서 임명을 하는 그런 방식이 가능한 거죠. 근데 그것도 좀 모양이 이상하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런 논의도 있지 않습니까? 총리가 그러니까 과거에 보면은 김대중 대통령 때는 김종필 총리 때 6개월 동안 6개월 되지 못했죠. 않았고 네. 그 총리에 의해서 절차를 밟지 않으면 또 장관 임명을 하기 어려운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지금 국회에서 거론되는 그 이런 상황을 보완하기 위한 법 중에는 총리 지명자가 추천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최근 상황에서는. 그리고 사표 내지 않겠습니까? 후보가 확정되면 그러면은 총리 없는 상태로 가겠죠. 선관위에서 당선증을 주게 되면 당선자가 이번에는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최소한 뭐 비서실장이라도 누구라도 이렇게 같이 들어갈 사람은 네, 발표를 해야 되겠네요. 네. 그럼 청와대 식구들을 먼저 발표하고 해야죠. 왜냐면 그건 뭐 청문회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것이 돼야 최소한의 일이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물론 청와대 안에도 사실은 장관들뿐만 아니라 청와대 내 직원들이 그대로 남는 거 아니에요. 네. 일정 기간. 왜냐하면 청와대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신원조회 하는데 아무리 빨리 해도 며칠에서 일주일은 하루 걸리는 거 아니에요. 정도. 그러니까 이전에 의전비서관의 경우는 다른 비서들은 뭐 비서관이나 수석들은 절차가 좀 걸리니까 보안 조사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근데 이제 의전비서관이나 아주 가까이 있는 소수 인원에 대해서는 빠른 신원조회로 정리를 하더라고요. 근데 민주정부는 비서실장을 실무형보다는 화합형으로 많이 해오지 않았습니까? 네. 실제로 비서실장이 젊고 막 능동적이고 나이 좀 들고 뭔가 이렇게 저희는 안정적이잖아. 노무현 대통령 때 초대 비서실장이 문희상 비서실장이었고요. 예, 그다음에 그 느낌. 연대 총장 지냈던 김우식 비서실장이었고 그다음에 그 이병환 비서실장 그리고 문재인 비서실장 이렇게 했던 거죠. 네. 민주정부는 이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고 통상 그것은 대통령의 색깔에 따라서 그 대통령을 보완제 역할. 보완하는 역할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래. 예를 들어 뭐 나이가 좀 지긋하다 또는 젊다 하면 각각 그에 대한 보완의 역할로 뭐 대통령이 좀 지긋하면
조금 더 역동적인 것으로 갈 수가 있고 대통령이 뭐 호남이나 그럼 영남 비서실장 너무 같은 젊다 거고요. 뭐 이러면 또 좀 지긋한 분으로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정말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첫 번째 인사는 비서실장일 것 같고, 그러면 선거 기간 중에도 계속 어떤 카드들을 만지작거리고 있어야 되는 준비가 필요하겠네요. 그리고 대통령 당선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총리도 발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솔직히 말하면 대통령보다 지금 현재 총리하고 비서실장을 누구로 할 것인지가 더 궁금해졌어요. 그렇지 프라님이 않으세요? 한번 예측하는 분들을 말씀해 보세요. 거기까지 연구를 해본 적이 없는데 김현 우리 특보님께서 비서실장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청와대 계셔본 분들 여성 총리는 있었는데 여성 비서실장은 비서실장은 없었죠. 없어요. 네. 비서실장 네. 정도는 아주 가소롭다는 듯이 지금 웃으시는데 왜 그러십니까 오늘? 청와대에 있었던 분들은 뭐 다시 들어가 가지고요 그 전보다 조금 더 높은 자리 이런 건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황교안 불출마 이후에 여론조사가 뭐 어떤 여론조사는 여론조사 기간 중에 불출마를 했거나 뭐 그런 것들이 있어서 뭐 정확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전반적인 매스컴들의 흐름은 황교안 불출마 이후에 그 표가 홍준표에게 갔다, 안희정에게 갔다, 안철수에게 갔다, 대략 이런 흐름으로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홍준표가 사실상은 보수당의 어떤 적통을 쥐고 있는 것 같은 게요. 갤럽이 유승민을 빼버렸습니다. 여론조사 대상에서 8이 밖으로 빠졌거든요. 그러면은 바른정당의 후보는 사실상 여론조사 대상이 아닌 상태가 돼버리는 거고, 홍준표는 황교안 빠진 틈을 끼고 치고 올라오고, 홍준표와 김진태가 서로 설정극을 하더라고요. 보수 후보들끼리 이렇게 서로 막 주거니 받거니 하는. 설전은 설전인데 홍준표 입장에서는 되게 구설설, 자존심 상했던 구설의 모양이에요. 설전이죠. 걔는 내 상대가 아니야 뭐 이런 네. 표현을 썼던데 그때 황교안 불출마 결국은 출마 안 할 것이다는 얘기를 할 때 그때 제가 홍준표 지사가 결국은 제일 득도 볼 것이고 후보가 될 가능성도 높고 그래도 나름 선거를 긴장감이라고 표현하긴 뭐 하지만은 뭐 하듯이 이렇게 보수 쪽에 그래도 뭐 조금 재미를 가져올 그나마 가능성 있는 후보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의미 있는 득표로 갈 것이냐 이거는 모르겠으나 지금과 같은 국면에서는 일종의 사실상 보수 멘붕 국면이기 때문에 그때 뭔가 막 공격적인 말을 하면서 내부를 결집시키고 하는 데는 그래도 딱 그 재주가 있는 후보라고 봐야 되겠죠. 저는 남경필하고요 홍준표가 각 당의 후보가 되기를 바래요. 그리고 지사직 두 개 다 다시 내려놓고 선거 다시 하자 그러는 거죠? 그렇죠. 도지사 네. 선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경기도지사하고 그러니까 경남하고 경남도지사. 경기도를 가져올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절호의 찬스 봅니다. 맞습니다. 네. 두 사람이 뽑혀주기를 간절하게 그럼 바랍니다. 역선택? 맞아, 그러네 진짜. 그 홍준표가요 지금 뭐 여론조사에 많이 부각되고 있지는 않은데 실은 후보 있잖아요. 네. 85% 정도 됩니다. 비호감도. 비호감도. 네. 모든 후보들 중에 비호감도가 가장 높은 후보가 홍준표이기도 하고요. 홍준표는 이게 뭐 당선 목적이라기보다는 정치적 자산을 대선 후보급으로 끌고 가고 새누리당에 접수하겠다 이런 모양새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경남도지사로 있기에는 본인이 이제 좀 실증 날 때가 된 거죠. 이제 중앙 무대로 올라와야 된다고 보고. 아마 본인은 천막 당사 시절에 그때는 한나라당이었어요. 신한국당이었어요. 그 당을 일으켜 세웠던 박근혜처럼 한나라당으로 당명을 바꿨죠. 위기에 빠진 그 세력을 구해내는 투사로서의 역할을 자기가 하겠다라는 생각을 할 것이고 만약에 실제로 후보가 돼서 선거를 치른다면 뭐 별 지지율이 높게 나오지는 않겠지만은 만약 이제 이번 대복까지를 넘어가서 정치적으로 일단 법률적으로만 살아난다면 어쨌거나 세게 붙고 새롭게 출발하는 민주정부와 가장 강하게 대립각을 세우는 야당의 리더로서 자리를 잡으려고 하는 그 코스를 생각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꽤 세게 붙을 거예요. 그 대선 후에 뭐 전당대회 같은 거에서 혹시나 당대표가 되거나 그러면 정말로 정권 바뀐 현 야당의 새로운 정부에 굉장히 걸림돌이 될 것 같은 생각 들지 않으세요? 어떤 식으로 할지가 뻔히 보이잖아요. 지금 하는 것들만 보면. 그쪽 입장에서만 보면 대연정을 할 만한 그런 정말 양심을 회복한 그런 세력으로는 될 가능성이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은 양태를 보이겠죠. 자유한국당에서 바른당으로 옮기는 사람들이 많아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이 물론 비례대표 의석수가 있어서 근근히 이제 뭐 92석으로 가고 있는데 대선 끝나고 나면
자유한국당이 현재 의석수가 그대로 유지될까요? 저는 안 그럴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도 뭐 심은하 남편 그 양반도 지상우. 바른정당으로 네, 갔더라고요. 네, 의원. 그러니까 뭐 바른정당도 뾰족한 수가 없으니 이제 새누리당 흔들기 해서 자기들끼리 또 새 판 짜려고 뭐 하다가 보면 뭐 개헌을 뒤지고 볶다가 매개고리로 3당이 어떻게 이합집산 되는 과정. 실제로 보면 지금 대선 과정에서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의 이전 투구 이런 것들이 더 오히려 더 심각해질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그러고 있습니다, 네. 지금. 네. 자, 그런데 두 분께 축하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는 태어나가지고요. 정당 지지율이 52.2%가 나오는 거를 처음 봤습니다. 축하드릴게요. 두 분 소속당이라서. 네, 감사합니다. 야, 이게 52.2%가 나옵니까? 제가 바로 어저께 대구 지인하고 통화를 좀 길게 했는데요. 물론 상대적으로 젊은 층이에요. 그 사람도 민주당 지지자가 아닙니다. 지난 선거 때 박근혜 찍었던 사람이에요. 네. 근데 업무적인 일로 이렇게 오랜만에 통화를 해봤는데 일단 배신감들이 굉장히 크더만요. 박근혜에 대한 실망감. 네. 그래서 자기 주위에 있는 9명한테 물어봤다고 해요. 그중에 박근혜 찍었던 사람이 7명. 근데 그 7명의 사람들 중에 그 사람이 전달해주는 사람들은 나이 드신 분들은 없고요. 주로는 이제 30대, 40대, 50대인데 그중에 7명 정도가 박근혜에 대해서 굉장히 성토를 하고 절대는 다시는 새누리당 안 찍는다. 그리고 그중에 한 4명 정도는 민주당 찍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거는 민심의 어떤 대변혁을 가져온 굉장히 박근혜 씨의 공헌이 좀 큰 사건이 아니었나 싶어요. 며칠 전에 강남에 사시는 어떤 여자분인데 한 10여 년 전에 무슨 교육을 할 때 제가 그 교육 장소에서 뵌 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몇 년에 한 번씩 무슨 일이 있으면 한 번씩 뭐 물어보면서 전화 오고 그런 분인데 한참 만에 전화가 왔어요. 근데 그분이 자기 민주당 당원 됐다고. 근데 내가 자세히 들어보니까 당원이 아니고 선거인단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선거인단 된 거를 당원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서 누구 찍어야 되냐고 저한테 여쭤보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양반이 뭐 아주 건전한, 비교적 보수적이지만 아주 건강한 그런 상식을 가진 분인데, 그렇지만 민주당에 뭐 스스로는 입당을 했다고 지금 생각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아닌데, 그렇게 됐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이제 그분들 통해서 들을 때 그 주변의 이야기를 이렇게 봐도 지금 이제 여론조사에서 나온 어떤 수치를 반영하는 그런 것처럼 굉장히 큰 변화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조금 전에 그 황교안 불출마했을 때 그 지지층 또는 그 수혜를 자가 누가 될 것이냐 하는 거하고도 관련이 돼 있는데, 저는 꼭 보수를 과거에 지지하던 분들이 지금 황교안이 불출마한다고 해서 꼭 다시 보수적인 후보를 찾아서 가는 것 쪽으로 꼭 갈 것이다. 다수가.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오히려 상대적으로 이럴 때는 하여간 조금 될 쪽에 몰아주자. 내지는 조금 그러니까 사회적인 안정을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이런 심리도 존재하기 때문에 꼭 그 부분이 보수적인 쪽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반반이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황교안을 지지했던 그게 이제 반 정도는 당연히 그 성향에 따라 가는 것도 자기 있지만 지지자는 동성. 100%가 그렇게 보수적인 어떤 선택으로 저는 포기할 것 같아요, 그분들이. 그렇죠. 네, 상당 부분 포기할 것 포기하죠. 같아요. 네. 저기 2007년도 상황하고 비슷하다고들 얘기를 했는데 포기할 것 같고. 근데 그때보다 더 심각하죠. 그렇죠. 그때는 뭐 정부에 대한 심판이 물론 부분적으로 있었지만 우리의 준비 정도의 미흡으로 인해서 생긴 문제이고, 이거는 정권교체 적폐청산이라는 이 큰 흐름 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상황은 다르죠. 본질이 다른 거는 맞죠. 가장 잘 나갈 때 가장 조심할 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지금 현재 경선 선거인단 몇 분쯤 모인 거죠? 183만인가. 예, 183만. 이제 며칠까지 마무리하는 22일이죠. 22일? 22일. 네. 그러면 최소한 200만 원 넘을 거라고 보고 네. 200만 명이라고 하는 자산을 일종 자산이 될 수 있잖아요. 아까 그 입당했다고 느끼신다고 하는 것처럼 네. 한번 그렇게 뭔가에 참여해 두면 관심 있게 바라볼 수밖에 없고, 만약에 진짜 진성당원, 권리당원이 200만 명 된다고 하면 굉장히 정당 정치로서는 어마어마한 어떤 소득일 수 있어요. 그거는 어쨌건 간에 그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사실상 결선을 치르게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그러면 이제 뭐 사실 이번 선거는 너무 재미가 없어가지고 박빙 이런 느낌이 없잖아요. 재미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서 감사하고, 나중에 이제 정권 교체를 바라는 분들의 소망을 어떻게 담아낼 건가를 밤낮으로 고민해야 되죠. 지금 재미가 없다는 제 말씀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방송은 상품이다. 그러니까 뭔가 치열한 네. 어떤 이슈가 있고, 이게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고민하고, 그다음에 그래서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되지? 뭐 사실 이런 것이 전통적인 선거의 그러니까 현재는 재미잖아요. 답에 있어서 변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방송으로는 이야기거리가 없다는 뜻에 제가 재미없다는 표현을 드렸고요. 그래서 재미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국민의당
자유한국당 그리고 바른정당이 모여서 개헌 합의 뭐 했다가 지금 사실상 불발된 분위기고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그 분위기를 이렇게 같이 한번 묶어보시죠. 국민의당도 그렇고요. 국민의당도 뭐 손학규 씨가 영입돼가지고 서로 간에 내부적인 다툼은 치열한데 지지율이 딱히 그렇게 오르지도 않고 있고요. 황교안이 빠진 자리에 보수 대체제로서의 안철수의 포지션이 그거였잖아요. 안희정의 등장 이전에는. 근데 안희정 지사가 대연정 이야기를 하면서 어느 순간에 치고 올라가서 지금 뭐 안철수 씨의 2배 이상의 지지율을 누리고 있으니까 그러면 일단 개헌 이야기부터 먼저 한번 해볼게요. 그 사람들은 왜 개헌을 무리하게 심지어 문재인 안철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현실 가능성도 없는 거를 그게 뭐예요? 두 분이 생각하시기는 왜 그렇게 3당 협작질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첫째는 실제로 원하고 둘째는 경우에 따라 일부 잘못된 정보 내지는 기대에 의해서 야 이거 150 넘겨서 발의는 되고 또 조금만 노력하면 200으로 국회 내 통과까지도 기대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일부 잘못된 정보와 기대, 주관적인 희망 이런 거에 의해서 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정 안 되더라도 이 과정에서 세력을 엮는 거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세력을 엮어가지고 그 후보를 하나로 만들어서 최대 한도로 어떤 대항을 해볼 수 있는 전술을 구사할 수는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건데 문제는 그 중에 어떤 것이든 간에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뭐 오케이 그런 정도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국민의당 입장으로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면 좀 깝깝한 거죠. 개헌에 대한 뻔한 이야기 다 빼버리고요. 네. 두 분께 굉장히 단순한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합당 가능하겠습니까? 전 안 된다고 봐요. 김현우 의원님. 안 되죠. 이유는 설명해 주셔야지. 국민의당은 호남을 기반으로 한 정당이고 그다음에 그 호남의 기반을 바른당하고 자유당하고 등치할 수가 없죠. 아무리 뭐 국민의당이 어찌한다 하더라도 호남 민심을 읽을 줄은 알 거예요. 그 국민의당 정치인들이. 그래서 저는 그건 뭐 불가능하다고 보고 다만 이런 흐름들이 나오는 이유가 대통령은 어차피 더불어민주당이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총리나 아니면은 장관에 대한 뭐 나눠먹기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거에 대한 관심들이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연립정부. 연립정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자리를 놓고 자리를 놓고 이제 제각각의 계산을 할 테니까 몸집을 좀 불려서 이제 그 뭐 개헌이란 매개로 우리 계속 한다 개헌한다. 일종의 협상용 네, 카드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하면서 뭔가 이제 그 세력으로서 유의미하게 이제 보이기 위한 하나의 제스처라고 저는 보고 있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합당이라는 거는 아주 쉽게 생각해서 얻을 게 없잖아요. 우선 첫째, 그렇게 해서 정권을 먹느냐? 안 되잖아요. 두 번째로 그럼 그렇게 해서 새 정권이 등장했을 때 그럼 거기에 참여하는데 더 좋은 조건이 되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뭐 괜히 색깔만 이상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뉘어서 있는 게 낫지 그냥 완주해서. 그리고 특히나 국민의당의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 것은 대선 과정에서의 자기들이 스스로 얻을 수 있는 표를 더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바로 연이어서 있는 지방선거에서 굉장히 위태롭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는 지금 저렇게 밀어붙이는 게 탄핵 과정에서 스탠스가 흔들리면서 지지율이 한번 폭락했던 것에 거의 유사할 정도의 굉장히 악수죠. 차라리 연립정부 같은 걸 생각을 한다면 안철수가 중간에 포기하는 그런 건 없겠느냐.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포기 안 하죠. 전 아니라고 봐요. 아니 왜냐하면 선거 과정에서 끝까지 어떤 감정이 쌓이게 되면요 권력을 잡은 쪽의 지지자들은 굉장히 비통할 수밖에 없는 대상이 되거든요. 좋은 정권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뭐 안철수 후보가 그렇게 유의미한 득표를 할 거라고 보고 있지는 않지만 얘기하던 게 이번 대선으로 마무리되는 게 아니라 정부 구성 과정과 그다음에 내년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 존재 자체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문모닝이라는 게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철수 후보는 현재는 사실상 야야 승부가 될 것이다. 그리고 야야 승부가 될 때 비문 내지는 반문 지지층까지를 본인이 최대한 결국은 본선까지 뛰는 후보는 그러니까 후보 중에서는 자기가 2등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끌어들일 수 있을 것이다. 또 심지어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전략을 스스로 가지고 있고 또 그런 주장을 통해서 자기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과는 물론이고 다른 뭐 자유당이나 바른정당과의 연대 자체도 부정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실제로 대선을 마지막까지 뛴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 경우에 따라서 승리한 새로 출범한 정권과의 가령 연대를 한다.
라고 할 때는 그런 관점에서만 본다면 국민의당이라는 세력에 완주한 대통령 후보로서 그래도 일정한 명분과 일정한 국회의원 숫자를 가지고 일정한 지지율을 최종적으로 보여준 것이 가장 낫다라고 저는 판단할 거예요. 세력으로서의 독립 세력으로서의 어떤 지분 같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 끝난 뒤에 오히려 그때 대해서는 그 끝난 이후의 현실을 놓고 새 정부가 불가피하게 필요할 일정한 협력에 있어서도 그렇게 완주를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저는 생각할 수 있다고 봐요. 지금은 전혀 그런 얘기를 안 하겠지만 또 결국은 그때 가면 그런 상황이 등장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봐요. 지난 총선 때 안철수의 스탠스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네요. 새누리당 표를 포함해서 중도 보수적인 표를 내가 가져가고 그걸로 성공할 수 있다는데 황교안이 이제 사퇴를 한 마당에 홍준표가 지금 치고 올라오고 있긴 합니다만 어쩌면 보수 후보의 대세론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컨셉을 잡지 않을까요? 보수 쪽은 그래도 당선 가능성인 나를 좀 밀어주면 내가 문재인 잡을 수 있다. 이런 그 컨셉이 아닐까 싶은데요. 안철수의 컨셉이요? 네. 근데 뭐 한여름 밤의 꿈이죠. 방심하지 마시고요. 변수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그럼요. 네. 그럼요. 저 한간에 나오는 얘기는 안철수 이렇게 현장 투표를 하게 그 이야기 들었어요. 하면 손 대표 측이 조직 동원을 하고 특정 정당에서 손 대표를 밀어주고 정계 개편을 해서 판을 만들어보자 이런 시나리오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명부 없이 주민등록증, 신분증만 있으면 가서 네. 투표할 수 있다. 이거는 굉장한 위험 요소를 갖고 있지 않겠어요? 네. 뒷말이 엄청 나올 것 같은데. 안철수는 안철수대로 여론조사 지지율을 믿는 것 같고 손학규 쪽은 손학규대로 비장의 카드가 있어 하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네요. 그 룰은 지금 손 대표 쪽이 저 강하게 밀어붙인 룰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서 천정배 의원이 빠지고 박주선 의원이 들어갔는데 뭐 선거라는 건 결국 끝까지 가봐야 되고 또 출마하는 분들은 항상 자기가 이길 수 있다라는 주관적인 신념 내진 희망과 또 남들에 대해서 그렇게 강력하게 신념을 설파하는 것이긴 하지만 박주선 의원 주변에서도 박주선 부의장 주변에서도 실제 까면은 우리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래요. 근데 거기에는 이번 룰이 상당히 작동하는 거 아닌가. 저게 이제 이번에 선거인단 지금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등록을 통해서 국민 경선이지만 등록을 통해서 이제 사전에 명부를 확정하고 걸러가는 이런 과정. 그러니까 선거 자체의 안정성을 확보해가는 유권자 명부라는 것이 당연히 있어야 되니까 이런 것이 없는 굉장히 희한한 그렇죠. 거잖아요. 좀 약간 황당한 거잖아요. 우리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온라인 활동할 때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 정모를 했는데 참석자와 회비를 미리 받지 않고요. 몇 월 며칠 날 하니까 와 그러면 번개. 이거 굉장히 그 불안불안하죠. 주최하는 사람 불안하거든요. 많이 올지 적게 올지도 모르고 그래서 안정적으로 가려면 회비 입금도 하시고 번호 순을 매겨가지고 그분을 입장할 수 있게 해주셔야 되는 것 같죠. 그러고는 예약 문화에도 걸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생각해보면 여론조사 20%가 있긴 하지만 이게 사실 황당한 거잖아요. 뭐 미리 누가 예측하기도 그렇고 검증하기도 그렇고 그날까지는 알 수도 없는 것이고. 동원할 수 있는 거가 가장 센 쪽이 그래서 이거는 거예요. 동원력이 네. 실제 투표장에 그렇죠. 사람들을 끌고 갈 수 있는 동원력이 누가 있느냐인데. 해본 사람이 알죠. 그래서 제가 이걸 뭘 누구다라고 얘기를 딱 하기는 굉장히 이게 조금 민감한 변수가 좀 문제이기 있겠네요. 때문에 제가 말하긴 그런데. 이거 재밌네요. 안철수 씨 당했네. 동원력이 지금 생각하는 결과대로 나오지는 저는 않을 가능성이 네.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요, 우리 애청자분들을 위해서 두 분이 팬 서비스 한번 하십시오. 또 내기 내기입니까? 또 해요? 불확실성을 좀 걷어주셔야 돼요. 오늘이 선거 당일이에요. 후보자 리스트에 최종 남아있을 사람을 가감없이 한번 현 상태에서 한번 예상해 보십시오. 어떤 당에 누가 후보로 돼서 대선 당일날 국민의 선택을 받고 있을 것이다 라면 예측 좀 해달라는 거죠. 재미예요. 그래야지 재미죠. 뭐 이렇게 신중하십니까? 그러니까 각 당의 후보가 마지막에 누가 될 것이냐. 끝까지 남아있을 사람. 그건 뭐 비교적 예측하기가 용이하죠. 자, 우리 김현우 의원부터 한번. 저는 뭐 문재인, 예. 홍준표, 예. 안철수, 유승민 이렇게 보죠. 그렇게 네. 4명 남는다? 네. 우리 단장님은? 이건 삐처리예요? 뭐예요? 그냥 삐처리 해드릴게요. 불편하시면은. 중립지키려고 하면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내놓고 친문 활동하시는 분은 상관없죠.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그래도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현재 상태는 그렇죠. 네. 뭐 세상이 뭐 뒤집어지는 상황이 없지 않는 변수가 한에. 특별히. 그리고 경남도지사가 누군지가 예. 또 이제 관전 포인트죠. 그렇게 3명에다가 떨고 있는 사람이 있대요. 그래서 지금 경남도지사 후보로 나오라고 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 세 명에다가 경기도지사인 남경필을 저는 바른정당 후보로 한번 꼽아보고 싶어요. 그래서 1년짜리 1년 1개월. 1년짜리지만 경남하고 경기도지사를 한번 뺏어오는 방법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당장 총선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지방선거랑 다 한꺼번에 같이. 그래서 싹 쓸어버려야죠. 이 정도 됐으면은 저는 최소한 더불어민주당이 최소한 20년은 집권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적폐청산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영구 집권 안 돼요. 나중에 또 비리 문제로 또 이게 또 뒤집어질 수가 있어가지고. 자, 알겠습니다. 어쨌건 재밌었고요. 세상을 지켜내는 힘 시대의 진정한 언론 진짜 언론 세상을 지켜내는 힘 시대의 진정한 언론 진짜 언론 새가 날아든다. 단신 하나만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이거 제가 오늘 방송 바로 직전에 보도 채널 틀어놨는데요. 뜬금없이 지금 방송하시는 김현우 의원이 이렇게 딱 하고 나오세요. 몇 년 되지도 않은 이야기인데 그 내용이 뭔가 봤더니 남재준 전 국정원장의 대선 출마를 이야기하면서 청문회 때 나왔던 질문과 답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왜 제가 나왔죠? 뭐 남재준 국정원장이 뭐 사상 문제 같은 거 그런 네. 거라고 보는데 네. 이 사람 무서워요. 정북 작파를 척결하기 위해서 나간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분 박근혜 후보의 안보 특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안보 자문 했던 분이고요. 예전에 2007년도에도 그랬고 그 이후에도 그런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가장 잘못한 일이 뭐냐면 현직에 있을 때 서울시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이 이 남재준 원장 시절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2014년 4월 15일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해요. 남재준 원장이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 국민의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 이렇게 하고 그날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한골 탈퇴해야 한다. 국정원이. 그리고 두 번째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있으면 용서하지 않겠다. 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할 때 판결문에 보면 2014년 4월 15일 저녁부터 2014년 4월 16일 오전 10시까지를 특정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계속적으로 얘기했던 게 4월 15일 저녁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무엇을 했을까. 왜냐하면 서울시 간첩 조작 사건으로 인해서 대통령이 사과를 한 것은 본인으로서는 수모고 수치거든요. 그래서 모든 이 박근혜 정부의 핵심은 그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 그러니까 지방선거를 앞두고요. 간첩 조작 사건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는 그 4월 15일과 4월 16일이다. 그거에 한 복판에 있었던 남재준 원장이 종북을 척결한다는 미명하에 대통령 후보로 나오는 것은 이분도 참 이해가 안 돼요. 난독 불가입니다, 이거는. 네. 단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우리 김현희 의원님이 설명을 길게 해주셨는데 그리고 나서 표현을 굉장히 점잖게 해주셨는데 선거 때 보면 점잖게 얘기해야지. 그 쌍디귿 이응 그거죠. 아니 그거 아니고 저 맛이 살짝 하여간 조금 이상해지는 분들이 꼭 몇 명씩 있어요. 살포시 가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이분은 집에 있다가 왜 나오냐고요, 지금. 그냥 집에 있으면 되는데. 그런 분들이 선거 때마다 꼭 있어요. 아. 근데 지금 이제 사실은 왜 그러냐 이렇게 질문하셨기 때문에 왜 그런지 잘 이해가 안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사실 이분을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제보를 받았어요. 첩보라고 그러죠. 이제 국정원 출신들이 저한테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알려주셨는데 국정원 출신, 그러니까 육사 출신의 국정원 출신들이 좀 있잖아요. 네, 그렇죠. 옛날에 그분들이 이제 나라를 구할 사람은 당신밖에 없다. 남재준 원장한테 그렇게 해가지고 본인이 결심을 했다. 나라를 구해. 여기 자체가 혹시 저 이후에 그 자기 재임 씨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 등등 때문에 어떤 법적인 소추의 대상이 되고 이럴 가능성도 있나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조사가 안 된 부분이 국정원과의 연관성 있는 대목, 특히 세월호 사건의 개선상이 있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그야말로 사실은 누구라고 얘기를 딱 하긴 그렇지만 선거 때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왜 나왔지? 하는 이런 경우가 좀 있잖아요. 이 경우 굉장히 생뚱맞은 경우죠. 그렇죠. 굉장히 생뚱맞은 경우. 그래서 제가 무슨 본인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뭐 찜찜한 게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정반대로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그렇게 갑툭튀를 하게 되면 주목을 받잖아요. 뭐가 있어서가 아니고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이 정말 이상한 사람인 거. 그렇죠.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나라를 구할 사람이 자기밖에 없다. 왜냐면 이분이 그 야인으로 있을 때 퇴직하고요. 야인으로 있을 때 그 나라 사랑 특강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많이 하고 많이 다녔어요. 다녔나요? 그다음에 5.16은 5.16에 대해서도 그렇고 4.19 대해서 그렇고 5.18에 대해서 사상이 불순한 사람이죠. 5.18은 우리가 늘 얘기하던 북한의 소행에 따른 뭐 이런 일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5.16은 혁명이라는 그런 시각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굉장히 예. 단신이라는 것 치고는 너무 많이 얘기하는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남재준은 나오면 세월호 사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쌍 디귿 닐 이응처럼 보여요. 자, 마지막 얘기 하나 해볼게요. 제가 궁금한 것만 여쭤보겠습니다. 문재인 캠프에 지금 영입되신 분도 있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지금 합류하신 분들도 있고요. 규모가 초멤버드급처럼 보이거든요. 사실상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웬만한 구성원 다 싹쓸이 가는 느낌? 그게 그러니까 좋게 바라보면 대세론 후보가 좀 안정적으로 가서 인수위도 없는데 뭔가 좀 안정감을 주는 게 좋겠다. 이런 측면 충분히 이해됐죠. 근데 나머지 후보들 입장에서는 이게 공정이 너무 불공정해지고 있다. 이 정도 되면 오히려 반대로 당내 인사들만큼이라도 삼자의 입장에서 중립을 좀 지켜주면 오히려 굉장히 쉬울 텐데 자꾸 끌어들인 이유가 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두 분이 한번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여기는 우리 뭐 김현 의원님 캠프에 직접 관여하고 계시니까 먼저 말씀 좀 해보시죠. 사실은 이제 뭐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데 지금 현재 이제 본부장급에 활동하는 분들이 보면 전직 의원들이죠. 임종석 비서실장, 그다음에 강기정 상황실장, 노영민 조직본부장, 오영식, 뭐 백원우, 한병두 의원 다 이게 전직 의원이고 전략을 맡고 있는 전병헌 의원도 전직이고 이미경 뭐 선대위원장 등 그렇게 돼 있고 총무본부장도 김영록 전 의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현역 의원들이 전면에 나서서 활동하는 경우는 송영길 총괄본부장 정도고 그다음에 남인순 의원이 이제 여성본부장으로 지금 최근에 합류를 하신 거고요. 지금 문제가 됐고 또 이제 상대 쪽에서 얘기하는 특보단으로 임명되신 분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거는 어찌 보면은 문화예술, 농축, 수산, 과학기술, 환경노동 이런 분야는 정책에 대한 활동들이 더 주가 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그 안보, 교육 뭐 이런 것도 대부분 그런 건데 전남 도당위원장과 그다음에 충북 도당위원장을 이제 두 분에 대해서 이제 도당이 불공정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최고위원이 아니거든요. 이 두 분 다. 정치인이 자신의 정치적 선택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데 문제가 있진 않아요. 그런데 다만 뭐 도당위원장으로서 선거를 관리해야 될 입장에 있는 분까지도 캠프에 합류해서 하는 것이 맞냐라는 지적에 대해서 일면 타당성이 있다고 저도 보여져요. 그러니까 뭐 근데 하겠다는데 또 뭐 하지 마세요. 이제 이러기에도 좀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직전까지 예를 들면 원내 대변인 했던 그 기동민 의원도 있었던 거고요. 그 이제 안희정 캠프에 네, 있고 박영선 의원도 굉장히 비중 있고 중량감 있는 분이잖아요. 네. 그리고 소위 김종인 전 의원을 지지했거나 함께 뜻을 했던 분들이 이제 안희정 캠프로 많이 합류가 된 거죠. 현역 의원 합류는 거의 뭐 수치상으로 이렇게 큰 차이는 아니에요. 네. 이제 이게 사실은 초기에 경선 들어가기 전에 당에서 경선 룰을 논의할 때 논의가 한 번 있었어요. 뭐냐면 각 캠프에 의원 참여를 금지하는 걸로 룰을 정할 거냐 말 거냐. 근데 그때 논의를 했었는데 완전히 금지하자니 야 이거 이제 그야말로 아주 조기 대선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그럼 전속력으로 달려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의원들을 다 빼고 하면 누가 가서 하지? 그럼 전직들만 하나? 그리고 다 그냥 후보 입장에서 일을 하긴 되게 깝깝해지네 하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 다음 대안으로 거론됐던 게 그러면 비서실장 등을 포함한 3인에서 5인으로 묶자. 그런 논의도 해봤어요. 일단 고민들을 하셨구나. 많이 근데 하죠. 그것도 왜냐면 바로 이 줄세우기 논란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근데 그것도 결국 하다가 야 이것도 애매하다. 이게 당의 당 대표 선거 때는 그렇게 이제 가급적 줄 세우지 말자 뭐 이런 것도 하는데 상황이 상황이어서 지금은 누가 되더라도 어차피 우리 당의 후보가 되는 건데 이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경선을 본선같이 치러내고 준비를 해서 이제 그때는 탄핵이 막 딱 이제 언제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속도가 빨리 간다고 할 경우에는 전속력으로 달려야 되는데 오히려 각자의 역량에 따라서 뛰게 하고 의원들이 결합할 부분은 최대한 결합하게 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느냐 해서 논의를 한참 한 끝에 아예 그 소위 금지 규정 자체를 그냥 털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자면 의원들이 다 참여할 수는 있어요. 다만 가졌던 암묵적인 규정이랄까 이런 암묵적인 합의가 있다면 현재의 당직자들은 그러니까 무슨 뭐 사무총장이든 뭐 정책위 의장이든 대변인 뭐 대변이든 특보들도 사실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특보 단장 제가 지금 어느 캠프에 가긴 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아니죠. 그렇지만 특보 단장 지금 저희 특보단에서도 원래부터 오히려 의도적으로 각 캠프에 있는 분들을 한두 분씩 포함시켜서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 외에 통상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당직자들의 경우는 제외하고 나머지는 그냥 풀자 이렇게 했던 거여서 이 부분은 의원들 본인이 일단 참여하겠다고 하는 거는 지금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캠프에도 다 의원들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세 차이가 나는 거는 뭐 지지의 차이기 때문에 뭐 그걸 갖고 또 뭐라고 하기도 좀 애매하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건 뭐 선거 이후에는 이제 이렇게 되겠네요. 뭐 문재인계, 안희정계, 이재명계 이렇게 불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 진짜 중요한 건 경선이 끝난 후에 이제 당선된 후보가 나머지 다른 경쟁 후보들의 캠프를 얼마나 품느냐도 굉장히 중요해지겠어요. 그게 이제 대선 기획단의 역할인 거죠. 그래서 네. 이제 지금부터 한 짧으면 2주에서 3주 사이에 사실 후보가 정해지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고 나면 선대위를 구성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안팎에서 또는 모든 후보들이 이제 또는 과거의 경험을 기초하면서 뭔가 당이 좀 안정적으로 끌어가는 당 중심의 선대위원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 한편으로는 당이 중심을 잡아야 된다는 얘기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긴 후보 캠프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캠프 그리고 아예 참여하지 않았던 중립적인 부분까지 싹 이렇게 기계적인 당평은 아니겠지만은 어우러져서 해야 된다는 생각에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우선 지지하는 대로 각자 뛰어야죠. 도리 없죠. 비교적 그래도 지금 현재의 당 레이스가 과거에 비하면 막 이런저런 뭐 TV 토론에서 나타나는 정도의 긴장은 있으나 더 큰 눈으로 보면 사실은 뭐 충분히 당내 경선에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으로 2002년도에는 전당대 후보 경선 과정에서 폭행이 난무하고 그랬었어요. 체육관에서. 최소한 공당, 더군다나 대통령 될 가능성이 높은 공당의 경선은 이 정도 치열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니, 아무것도 아니다가 치열한 것도 아니라 아니다. 비교적 우리가 뭐 아름다운 경선이 있냐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합리적 경선은 가고 있다. 네. 알겠습니다. 큰 걱정 안 해도 되겠군요. 자, 두 분과 함께한 정치 이야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방송으로 해줄 수 있는 것들 아무런 시대는 이미 지나왔어요. 다음 주에 방송할 때 또 무슨 아프고 슬프고 힘든 이야기를 해야 되냐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빨리 시간 좀 가져라. 그러면 이게 우리가 바라던 세상이 온다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방송하는 시간이 아깝고 또 그 다음 방송이 기다려지고 저는 그렇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에 대한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보면. 강아지를 키워본 사람들은요. 정말로 사랑하게 되면은 강아지 종을 가리지 않고요. 강아지를 멋으로 키우는 사람들은 비싸고 좋은 강아지를 키웁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에 같이 방송하셨던 김영석 님이 방송으로 비판한 적 있죠. 강아지를 등급 나누어서 비싸게 사는 것 자체 행위가 실제로 강아지를 사랑하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한 적도 있고요. 길거리 버려진 강아지들 입양에 키우는 사람도 있는데 박근혜가 탄핵 당한 이유를 극명하게 저는 보여준 굉장히 짧은 에피소드라고 생각이 듭니다.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국민과 진돗개가 등치되는 그런 느낌이라서 너무 씁쓸해요. 예전에 국무회의 땐가 그랬잖아요. 청와대 실세는 진돗개다. 그렇게 얘기를 한 바가 있는데 그 개를 버린 그만큼 거죠. 네. 그래가지고 사랑하는 아주 끈끈한 연대로 맺어진 관계처럼 표현됐었다 이거죠. 그렇죠. 심지어 뭐 이름을 퍼스트 도그라고 뭐 아니 우리나라 진돗개를 그렇게 영어식으로 이름 붙여야 그게 멋있었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자 어쨌든 간에 박근혜 씨가 보여준 마지막까지 모습 아무튼 시작부터 끝까지 뭔가 굉장한 위선과 국민들에게 거짓말, 공감 능력 없는 거 다 포함하면 정말 최악의 대통령이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네요. 삼성동 좋더라고요. 혹시 그런 집에 살아보신 적 있어요, 두 분? 강남에 2층짜리 건물이고. 저는 정원도 강남에 있고, 연립주택에서 살았습니다. 월세로. 난 또 굉장히 부자셨는 줄 알았죠. 혹시 김 단장님은요? 저도 강남에 살아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최순실 씨 건물 미승 빌딩이었잖아요. 예. 거기에 사우나 다녔었어요.
아, 나는 강남에 지금 이쁜 척 하는 거죠, 지금. 자, 저런 거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그 싸움을 다녔다가 뭐 아주 이쁜 척 하고 표정을. 굉장히 자랑스러워 하시네. 아, 저는 전에 미국의 변호사 시험 보러 가기 전에 딱 한 달 강남에 원룸을 한 달 있어 봤어요. 좋더라고. 아니, 뭐, 가난한 야권 정치인들 말고, 실제로는 갖고 있는 돈이 좀 꽤 되는 부자들이랑 한번 방송 한번 해보고 싶다. 뭐, 고시원에, 연립주택에, 월세. 그러니까 이게 세력의 문제이기도 한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야당이었어도 굉장히 부자고요. 오늘 보도에 보면은 박지만 씨가 굉장히 가깝게 산다면서요. 뭐, 한 1km 정도밖에 안 떨어졌다 그러는데, 생활비 같은 걸 보태주고 싶지만 누나가 안 받아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박근혜 씨가 지금 생활비 보조받아야 될 입장입니까? 아니 춥대잖아요. 보일러가 잘 작동이 안 돼가지고 춥게 있어가지고 뇌물죄로 들어간 사람인데 그 돈 더 어디로 갔을까요? 불쌍한 사람. 대중 사우나는 안 가봤을 거예요, 아마. 가봤을까요? 저는 사실은 그게 제일 궁금하더라고요. 안 안 가봤을 가봤을 것 같은데. 거예요? 네. 그러면 그분들은 목욕탕 안 이용하나요? 소개 좀 해주세요. 미승 사우나? 이제는 다른 건 몰라도 검찰 조사와 더불어 더 중요한 게 스스로 올림머리를 하게끔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거 어떡하죠 나중에. 아직 돈이 있으니까요. 아니 제 얘기는 네. 죄가 유중하잖아요. 13개 특검에서 13가지의 죄를 물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도 지금 안에 계시잖아요. 최순실도 안에 있지만 그분 머리도 쇼트잖아요. 커트 머리잖아요. 조윤선 장관은 전 장관은 조금 길어도 거기는 묶으면 되는데 묶으면 되겠군요. 그렇죠. 올림머리 대신에 그냥 질끈 묶으면 되죠. 그러니까 사실이 굉장히 긴 머리죠. 그 머리가. 그러니까 올림머리 할 때 시간이 걸리죠. 아니 그건 엄마 머리랑 어머니 머리랑 같이 하는 모습이라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박근혜 씨한테 만약에 감옥에 들어가서 가꾸지 못한다고 하면 굉장히 치욕스러울 거예요. 처음에 최순실 씨가 구속되고 나서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나타날 때 그 염색하지 못해서 하얀 머리 드러날 때 굉장히 부끄러워했었거든요. 만약에 박근혜 흰머리에 어떤 시술 같은 거 받지 않아서 좀 푹 꺼진 얼굴에 화장하지 못한 얼굴이라고 하면 굉장히 본인 스스로 그 상태가 멘붕이 돼버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어쨌거나 뭐 누가 됐건 간에 그런 상황에 대해서 막 스스로가 고통스러워하면 뭐 좋은 일은 아니니까. 근데 지금 그 말씀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는데 옛날에 우리 어릴 때 그 만화 베르사유의 장미 기억나세요? 네. 거기에 나왔던가? 그 마리 앙뚜아넷 있잖아요. 프랑스 혁명 때 마리 앙뚜아넷이 감옥에 갇혀서 딱 일주일 사이에 머리가 허해졌다 그러죠. 그러니까 스트레스로. 그거 그 만화에서 봤나? 아니면 딴 데서 봤나? 마리 앙뚜아네트가 뭐 얼마나 대단한 호사를 누린 대단한 왕비였어요. 근데 일주일 사이에 머리가 허해졌다는 그런 역사적 기록이 있다 그래요. 공교롭게도 박근혜 씨를 비유했을 때 마리 앙토네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죠. 예전에 대통령 당선되기 전부터. 일단 지지난주 했던 내기들을 한번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황교안 출마한다 안 한다였는데 김현 의원님이 지금 아직 제가 봤을 때는요. 내기 여거에 좀 약해요. 그렇게 저를 구박하시더니 두 분이. 그러니까 그 내기가 어떻게 있냐면은 저는 숟가락 얹은 거고요. 재미를 위해서 김현 의원. 저도 재미 위해서 그랬어요. 그렇습니까? 저 주려고 저한테. 자, 황교안 씨는 어쨌건 간에 출마를 안 하게 됐고. 자, 그 이야기부터 잠깐만 해볼까요?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다른 패널들한테도 그 똑같은 질문 한번 했는데 시사평론의 내공을 들어보기 위해서 그 방송을 안 들으셨을 거기 때문에 황교안이 출마 안 한 이유를 일목요연하게 짧게 한번 비력해 주십시오. 뭐 저는 제가 4개를 이겼기 때문에 여유 있게 말씀도 한번 해보세요. 저는 결정적인 이유가 네. 3월 10일 날 그 삼성동 자택으로 들어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배시시 웃는 모습 보고 이제는 안 되겠다. 자유한국당하고 같이 가다가는 본인도 죽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출마를 포기한 거 아닌가. 좀 정치인답게 분석해 주실래요? 그 유머는 유머라고 쓰고 이건 유머. 아니에요 진짜로. 진짜로요? 네. 아 그래서 네. 정말이요? 지지율이 떨어졌잖아요. 이틀 3일 상간에 본인이 불출마 선언하던 날이 수요일이잖아요. 수요일. 근데 월요일 날 여론조사하고 화요일 여론조사가 15% 17에서 거의 10%로 떨어져요. 무슨 말씀인지 네. 알겠네요. 박근혜가 탄핵되고 나서 어느 정도 지지율 반등이 있을 거다 했는데 네. 전혀 먹히지 않았기 네. 때문에 이건 선거는 안 되겠구나 안 되겠다. 이렇게 결론 네. 내렸다. 네. 최종 결론 내린 거는요. 저는 처음부터 우리 황교안 대행이 안 나올 거라고 봤잖아요. 가장 근본적으로는 평생 공무원을 했기 때문에 늘공이라 그러죠. 늘공. 네, 평생 공무원을 했기 때문에 결국 불가측성이 높은 그런 야전을 선택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제가 본 것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분의 권 그 박근혜 씨가 삼성동에서 청와대 들어갈 때 진돗개를 선물 받습니다. 삼성동 주민한테. 근데 그게 알고 봤더니 인수위원회 작품이었다. 이 배신감. 근데 문제는 진돗개가 영호남 화합의 상징 같은 그런 의미로 기획된 거래요. 이번에 박근혜 씨가 청와대를 나올 때 진돗개 이제 번식까지 해가지고 9마리, 그 9마리가 전부 사실상 버려진. 삼성동에서 한두 마리는 키울 수 있었을 법도 한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개를 좀 키워보셨어요? 지금도 키우고 있죠. 혹시 단장님은 뭐 개 키워보신 적 있어요? 저는 저희 집에서 어릴 때부터 개를 키웠죠. 아주 어릴 때부터 개를 계속 키웠는데 고등학교 때 뭐 저희 형들도 다 바쁘고 전 뭐 고등학생 때 학교 왔다 갔다 하는 거 바쁘고 그래서 그랬나? 하여간 그때는 마당에서 집에 있는 밥 막 먹여서 키울 때잖아요. 하여간 근데 그때 키우던 개가 우리가 좀 잘 못 돌봐서 죽었어요. 피부병이 심해가지고. 근데 그때 이후로 미안해서 개를 못 키우고 고양이는 원래 조금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는데 요새 고양이 좋아하는 네, 분들 맞습니다. 굉장히 많잖아요. 애묘인이라고. 뭐 또 공원 같은데 이렇게 캣맘들도 최근 한 1, 2년 사이에 제가 고양이에 대한 생각이 좀 바뀌어서 공원을 지나다가 길고양이 보면 뭘 이렇게 먹을 걸 막 어디서 찾아서 주고 싶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조금 생각이 바뀐 거죠. 예. 고양이는 키우기는 편한데 교감이 좀 덜 되고 강아지는 교감이 좀 잘 되는 편인데 키우기는 좀 더 힘들어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예. 고양이를 키우고 개를 키우는 분들이 이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 개를 놔두고 온 것에 대해서 상상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직접 개를 키우는 사람은 개를 방치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이렇게 딱 규정이 되는 것 같아요. 이번 자그마한 일이긴 그러니까 이게 하지만. 정치적으로 뭐 이렇게 저렇게 논평을 할 수도 있지만은 제가 우리 개 키우고 고양이 키우는 얘기를 한 이유가 요새는 일단 나이가 들어서 혼자 살 경우에는 정말 이게 뭐 반려라는 의미로 함께 하는 경우도 많고 애들은 진짜 애가 혼자 있어서 마치 이렇게 가족처럼 형제처럼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반려동물 뭐 개든 고양이든 에 대한 태도, 마음 이런 것을 가져나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생명이라든가 주변 또는 어떤 함께하는 것에 대한 돌봄, 이 네. 마음을 키워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태도를 형성하는 것 같아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하는데 야 이거 쉽게 지금 우리나라가 저 마트에서 반려동물 뭐 각종 다양한 걸 팔고 사는 유일한 나라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너무 쉽게 샀다가 그냥 쉽게 유기하고 하는 이렇게 만드는 것이 애들한테 굉장히 안 좋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에 대한 생각이 근본적으로 좀 딱 정립이 돼야 되는데 최근에 보면은 옛날에 애들 안고 사진 찍는 것처럼 정치인들이 사실은 뭐 실제로 자기가 키우는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동물을 그러니까 아기를 안는 게 동물로 바뀐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런 것을 보면 이번 것을 봐도 대통령이 얘들 나중에 보니까 이게 이름도 최순실이 지었다는 얘기가 그래요? 있죠. 그렇더라고 보니까 그게 뭐 세롬이에요, 뭐예요? 이런 거 하나에서도 사실은 이렇게 뭔가 보여주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권력 의지는 통상적인 정치인의 권력 의지가 아니라 예우 의지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어차피 안 될 출마를 하는 것보다는 이거 딱 된 날로부터 따지면 며칠 하는 건가? 다음 대통령 선거 딱 60일 정도. 딱 60일 그러니까 60일짜리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다 시간을 써서 남는 것을 훨씬 본인의 가문의 영예로 생각했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저는 그 생각이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것을 뒤집을 정도로 지지율이 엄청나게 뛰는 상황이 아닌 한 결국은 선택을 안 했을 것이고 그런 상황이 안 나타났고 그리고 실제 어떤 생각을 했든지 간에 탄핵이 일단 딱 8대0으로 되고 나서는 그 상황에 거기 들어가서 내가 뭐 남는 게 없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 가지 분석들이 있는데 저는 제가 다른 방송 했던 이야기랑 다른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황교안이 박근혜를 배신했다. 그렇게도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네. 뭐 같이 있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분석은 물론 그런 분석도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뭐 증거인멸을 돕기 위한 마지막으로 이렇게 지켜주는 자리. 근데 황교안이 아니라 유일호가 그 자리를 물려받는다고 해도 그 작업은 똑같이 할 거라고 보니까 그 쓰임새보다는 황교안이 불출마한 이후에 새누리당 멘붕에 빠져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황교안이 제가 할 길 찾아갔다 이렇게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그렇게 해서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뭔가 조금 이렇게 멋있어 보이는 이런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 이전에 비해서 하여간 조금은 더 약간 정신을 차린 것 같은 그런 행태를 보일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 사안이 등장할 기회만 있으면. 정신을 차려도 거기서 거기죠. 뭐. 대선이 끝났어요. 투표가 다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대통령이 12시부로 바뀌잖아요. 이번에는. 그러면은 황교안과 한광욱은 사퇴를 합니까? 아니면 일단 며칠간 그대로 갑니까? 나 그게 궁금해요. 총리네요. 문재인 대통령, 황교안 총리, 뭐 문재인 대통령, 한광욱 비서실장. 한강욱 비서실장은 불가능하고요. 12시 이후에는 그런 그러니까 거예요? 새로운 비서실장으로 내정 단계로 가는 거죠. 내정 그렇겠군요. 단계로. 예.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 신원조회 기간이 뭐 한 가장 짧으면 하루 정도 신원조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내정 단계로 일을 하는 거고 임명은 확정이 돼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니까 하루 이틀이고 한강욱 비서실장 그만두는 거죠. 뭐 권한대행으로서가 아니라 총리로 총리 그러니까 남는 거지. 지금 얘기하는 게 한교안 예. 총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대통령이 총리를 지명해서 그 사람이 내각에 추천을 하는 그 형태가 맞잖아요. 네, 네. 그럼 황교안과 꼭 문재인이라고 하지 않아도 안희정, 황교안, 이재명, 황교안, 문재인 이렇게 동거하는 기간이 있겠네요. 며칠이라도 정말 골 때리는 상황이 오는군요, 정말. 종래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청문회가 끝날 때까지는 바로 장관을 못하기 때문에 서로 잘 양해가 된다면 기존의 총리가 추천을 해서 임명을 하는 그런 방식이 가능한 거죠. 근데 그것도 좀 모양이 이상하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런 논의도 있지 않습니까? 총리가 그러니까 과거에 보면은 김대중 대통령 때는 김종필 총리 때 6개월 동안 6개월 되지 못했죠. 않았고 네. 그 총리에 의해서 절차를 밟지 않으면 또 장관 임명을 하기 어려운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지금 국회에서 거론되는 그 이런 상황을 보완하기 위한 법 중에는 총리 지명자가 추천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최근 상황에서는. 그리고 사표 내지 않겠습니까? 후보가 확정되면 그러면은 총리 없는 상태로 가겠죠. 선관위에서 당선증을 주게 되면 당선자가 이번에는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최소한 뭐 비서실장이라도 누구라도 이렇게 같이 들어갈 사람을 네, 발표를 해야 되겠네요. 네. 그럼 청와대 식구들을 먼저 발표하고 해야죠. 왜냐면 그건 뭐 청문회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것이 돼야 최소한의 일이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물론 청와대 안에도 사실은 장관들뿐만 아니라 청와대 내 직원들이 그대로 남는 거 아니에요. 네. 일정 기간. 왜냐면 그러니까, 청와대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신원조회 하는데 아무리 빨리 해도 며칠에서 일주일 하루 걸리는 거 아니에요. 정도. 그러니까 이전에 의전비서관의 경우는 다른 비서들은 뭐 비서관이나 수석들은 절차가 좀 걸리니까 보안 조사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근데 이제 의전비서관이나 아주 가까이 있는 소수 인원에 대해서는 빠른 신원조회로 정리를 하더라고요. 근데 민주정부는 비서실장을 실무형보다는 화합형으로 많이 해오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비서실장이 젊고 막 능동적이고 나이 좀 들고 뭔가 이렇게 저희는 안정적이잖아. 노무현 대통령 때 초대 비서실장이 문희상 비서실장이었고요. 예, 그다음에 그 느낌. 연대 총장 지냈던 김우식 비서실장이었고 그다음에 그 이병환 비서실장 그리고 문재인 비서실장 이렇게 했던 거죠. 네. 민주정부는 이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고 통상 그것은 대통령의 색깔에 따라서 그 대통령을 보완제 역할. 보완하는 역할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러네. 예를 들어 뭐 나이가 좀 지긋하다 또는 젊다 하면 각각 그에 대한 보완의 역할로 뭐 대통령이 좀 지긋하면 조금 더 역동적인 것으로 갈 수가 있고 대통령이 뭐 호남이나 그러면 영남 비서실장 너무 같은 젊다 거고요. 뭐 이러면 또 좀 지긋한 분으로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정말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첫 번째 인사는 비서실장일 것 같고 그러면 선거 기간 중에도 계속 어떤 카드들을 만지작거리고 있어야 되는 준비가 필요하겠네요. 그리고 대통령 당선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총리도 발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솔직히 말하면 대통령보다 지금 현재 총리하고 비서실장을 누구로 할 것인지가 더 궁금해졌어요. 그렇지 프라님이 않으세요? 한번 예측하는 분들을 말씀해 보세요. 거기까지 연구를 해본 적이 없는데 김현 우리 특보님께서 비서실장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청와대 계셔본분으로 여성 총리는 있었는데 여성 비서실장은 비서실장은 없었죠. 없어요. 네. 비서실장 네. 정도는 아주 가소롭다는 듯이 지금 웃으시는데 왜 그러십니까 오늘? 청와대에 있었던 분들은 뭐 다시 들어가 가지고요 그 전보다 조금 더 높은 자리 이런 건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황교안 불출마 이후에 여론조사가 뭐 어떤 여론조사는 여론조사 기간 중에 불출마를 했거나 뭐 그런 것들이 있어서 뭐 정확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전반적인 매스컴들의 흐름은 황교안 불출마 이후에 그 표가 홍준표에게 갔다, 안희정에게 갔다, 안철수에게 갔다 대략 이런 흐름으로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홍준표가 사실상은